94회죠. 94회 보시면, 그리고 내일부터 푸는 93회부터는 저걸로 할 거예요. 교재 뒤에 있는 거. 교재 뒤에 93회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다 풀 때까지는 교재로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다음 중 재고자산이죠. 일단 재고자산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판매.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 1번 개별법은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에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원칙에 가장 충실하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가장 충실한 대신 하기는 어때요? 불편하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죠. 그 다음에 2번 가중평균법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리하나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왜냐하면 평균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중평균법에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법 쓰면은 총평균법이었었죠. 요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속 예상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그랬죠?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누가 크다 그랬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 야, 너 왜 또 안 들어오냐? 그 다음에 거꾸로 물가가 뭐 할 수도 있죠? 하락도 나옵니다, 종종. 그래서 요때는 반대되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이 크고 나머지는 후입선출법이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세계산업의 대손충당금입니다. 우리 대손충당금 나오면 무슨 법이셨어요? 보충법이었죠. 그래서 기초 매출 채권 잔액은 50만원이고 대손충당금은 5만원이래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원래 5만원이었었는데 나에 보시면 대손 확정됐죠. 그래서 얼마 빼세요? 2만원. 그 다음에 회수했죠? 얼마 회수했어요? 3만원. 그러면 6만원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10만원이죠. 그래서 6만원에다가 4만원 더하면 얼마 돼요? 10만원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4만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거 맞고요. 가속상각법은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식, 이것도 맞습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맞아요.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정액법의 뜻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다 그래서 정액법이고요.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뭐예요? 커요. 그러면은 감가상각법의 크기는 정률법이 커요? 정액법이 커요? 정액법이 크죠. 근데 거기는 정률법이 크다라고 되어 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다음 사례 회계 처리를 할 경우 대변의 빈칸이죠. 그래서 대변의 빈칸에 적절한 계정 과목은 정답은 1번이죠. 우리 월급 줄 때에 뭘로 처리해요? 예수금 처리하죠.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 예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5번.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거죠. 이건 컨트롤 F로 찾으셔도 되고, 우리 외울 때 대손상각비는 매출 원가에 쓰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삼각비는 매출원가가 아니고 매출 채권,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삼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이나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네, 4번이죠. 아니면 컨트롤 F로 찾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답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6번 첫 번째는 메모런가입니다. 메모런가는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옛날 거, 그래서 쓸 때 없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사결정에 고려되면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기회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대 금액이에요. 근데 거기에 최대 이익도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기회원가라는 건 우리가 항상 선택할 거 있잖아요.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거예요? 큰 것.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은 일정,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은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특정에다가 밑줄 치세요. 4번에 보시면 특정은 직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몇 번이요?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원재료. 원재료 나오면 일단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재료비는 기초원재료 더하기 단기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원재료. 그래서 기초는 10, 기중은 15, 기말은 3. 그래서 22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22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T자죠? 그래서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얼마예요? 10,000원. 그 다음에 아까 재료비가 22만원, 그 다음에 노무비가 20만원, 간접비도 20만원, 그 다음에 기말은 얼마예요? 15만원. 그럼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48만원 나오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도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이므로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조 부분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때 보조 부분 원가 행태에 따른 배분 방법으로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 근데 저희가 쓰는 거는 단일 배분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 다음에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상호는 가장정확, 계산은 복잡. 이었었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중입니다. 이중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중 배분율법의 장점만 짝 지어진 거죠. A. 원가 배분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요거는 단일 배분율법이에요. 그래서 A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그럼 요건 좀 센스 있게 풀어야 돼요. 아, 이중이니까 몇 번 해야 돼요? 두 번. 두 번 하면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원가 부문 활동에 대한 계획과 통제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왜냐하면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더 밀접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공정하다. 그리고 이 이중배분율법의 특징은요, 배분을 해줄 때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 관련된 거 얼마, 고정 관련된 거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 더 복잡하게 나누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9번 개별원가 계산. 그래서 개별원가는 비싼 거 만들 때, 그 다음에 종합원가는 싼 거 만들 때,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원가표,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해,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단위의 단가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왜냐면 비싼 거에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나 주문 맞고요. 그 다음에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 제품별 원가 계산과 손익 분석이 용이하다도 맞습니다. 다른 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10번. 세계는 공손품 중 품질 검사를 통과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상품의 몇 프로요? 10%. 10%만을 정상 공손으로 간주하며 나머지는 비정상 공손으로 강조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어렵습니다. 또 거기 보시면 기초제품품 2,000개의 완성도 40%,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 8,000, 그 다음에 완성 6,000, 공손 1,500, 기말 2,500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완성도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완성된 거를 몇 프로 시점에서 완성됐다라고 봤을 때요, 60%. 그때는 정상 공손품은 몇 개다? 600개이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품질 검사를 몇 프로 시점에서 할 때요? 20%. 그러면 20% 시점이면은 저기 기말 제공품이 지금 몇 프로죠? 25%죠. 그러면은 완성됐다라고 봤으면은 그때는 몇 개가 되냐면은 잠시만요. 20% 시점이면 850개 맞아요. 왜 맞냐면은 저기 25%잖아요. 그러면 20% 시점에서 검사했을 때 통과했으니까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20% 시점에 검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검사를 했는데 통과를 못했네. 그러면 공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기말 제공품에는 배부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직 통과했어요? 아직 검사도 안 했어요? 검사도 안 했죠. 몇 프로니까? 25%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여기는 퍼센트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20%니까 근데 솔직히 20%에 검사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맞죠? 만들다가 만 거잖아요. 그래도 못해도 한 8, 90%는 완성됐을 때 검사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요거대로 하면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이에요. 왜냐면 60%니까 아직 검사도 안 했는데 거기에다 원가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1번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가 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그 다음에 자가 공급엔 또 3가지가 있어요. 면세 관련된 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단축.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이냐면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어쨌든 다른 사업장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돈 안 받았으니까 매출로 원래는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출로 뭐 하겠다? 보겠다. 근데 본지점 간에 세금 계산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직매장 반출. 근데 이거는 워낙 문제가 많지 않아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번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네, 환급 안 돼요. 조금 내는 대신.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자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전 공급 대가가 얼마 미만이요? 8천만 원.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로 봐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급 가액일 때 우리 몇 프로 세금 내죠? 10% 내죠.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환급이 돼요.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환급하고 무슨 환급이요?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는 15일. 그 다음에 조기를 받으시려면 수출이나 시설 설비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월도 가능하고 두 달에 한 번도 가능하고 세 달에 한 번도 돼요. 신고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3월에서 4월이나 아니면 6월에서 7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예정 확정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간이과세자는 안 돌려줘요. 그 다음에 13번 영세율. 우리 영세율이 있고 요것도 종종 나옵니다. 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다른 말로 완전 면세제도,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 그래서 영세율은 이제 수출 관련된 거고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은 이제 환급이 가능한데 아까 봤었던 무슨 환급 된다고요? 조기 환급. 그 다음에 면세는 환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면세 같은 경우엔 역진성 완화. 그래서 역진성 완화 나오면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서. 그래서 보시면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구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맞아요. 그래서 이 영세율 제도를 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출 촉진도 있어요. 왜냐면 세금을 붙이면 10%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0%가 올라가면은 팔릴 확률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에서 공급하는 거는 영세율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네, 2번입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을 적용. 그 다음에 3번 비거주자거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국내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게 영세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영세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매출 영세랑 매출 뭐요? 수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매출 영세가 국내 거래예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출의 수출은 이제 직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환입된 거는 여기 총수익 금액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익 회계에서는. 그럼 우리 수익에서 환입된 거랑 N운일은 결론은 깎아준 거잖아요. 깎아준 거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세금은 세금대로 따로 계산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거를 또 합치게 되면은 똑같은 금액 가지고 세금을 몇 번 내는 게 되는 거예요? 2번 내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관없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되거나 환입되면 당연히 총수익 금액에 요건 산입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돈 번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됩니다. 왜냐면 장려금도 결론은 돈 받은 거잖아요. 그럼 돈 받았으니까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5번 은근 잘 나와요. 뭐 그래봤자 한 1, 2년에 한두 문제긴 하지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확정신고. 그래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따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말정산하고 분리과세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연말정산은 이미 정산해서 세금 낼 거 다 냈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다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세금이 끝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일단 1번에 보시면 퇴직소득금액하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예요. 우리 종합소득세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였었죠.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종합소득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1번 아니고 우리 외울 때 이자 배당 2,000이었었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얼마였죠? 300이었죠. 근데 둘 다 넘으니까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일용근로는 분리과세고요. 공적 연금 소득은 연말정산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근로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고요. 그 다음에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시험 문제 1번이 일반전 표시죠. 분개하시고 입력하십시오. 일단 분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거 보시면 원금 3억 원인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이자를 받았는데 원천징수했죠. 그래서 원천징수 나오면은 항상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무슨 예납이요? 중간예납. 그래서 지금은 이자 수익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가 기억나셔야 돼요? 선납세금. 그래서 4월 20일 선납세금 3234.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3억. 그 다음에 이자 받기로 한 거 얼마 있었죠? 210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무슨 예금으로 받았어요? 보통예금 317766 빵빵빵. TV라 이건 좋아요. 빨리 켜져서. 빔 프로젝트는 키는 데만 한 2, 3분 걸려서. 그 다음에 5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입. 어디에다 밑줄 치세요? 전입. 그래서 전입을 다른 말로 대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주는 걸 전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이랑 자본금이랑 뭐해라? 바꿔라. 그래서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500. 그 대신 누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본금이. 이렇게 두 개를 바꾸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전입 또는 대체. 대체한다도 똑같은 말이에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6월 18일 공장 신설을 위하여 개인인 홍길동으로부터 토지를 샀는데 토지 구입 대금으로 얼마 들어갔어요? 1억 들어갔고 토지 취득세가 350. 그래서 합쳐서 1억 350. 그 다음에 통장에서 돈 나갔으니까 보통 예금 1억 350. 그 다음에 7월 1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십시오. 장기 투자 목적.
장기 투자 목적으로 9월에 취득했던 매드가등 증권이었는데 공정가액이 1800에서 2200, 2200에서 2100 됐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취득가액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1800. 그 다음에 그냥 현금이라고 볼게요. 현금 1800.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018년도에 공정. 그래서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요. 1800에서 얼마 됐죠? 2200 됐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얼마요? 40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얼마요? 400.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떨어졌죠. 그래서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에요. 여기는 왜냐면 자본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요? 100. 그 다음에 지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 남아 있어요? 300 남아 있어요. 얼마 남아 있다고요? 300. 그래서 7월 1일 거 보시면 장기 투자 목적으로 했는데 돈은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 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1990.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2100이에요. 왜냐면 1800에다 400 더해서 2200이었는데 얼마 떨어졌죠? 100만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얼마 있었다고요? 300 남아 있어요. 그래서 꼭 상계 처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이 되는 거예요?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190. 그래서 답은 요겁니다. 네, 부연 설명 조금 더 드릴 거예요.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하고 끝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800만 원짜리를 2000에 판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얼마 이익이에요? 200만 원 이익인데 수수료로 얼마 뺐죠? 10만 원. 그래서 이익은 얼마다? 190이다. 왜냐면 우리 유가증권에 주식하고 사채 있다 그랬잖아요. 얘네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요때는 비용으로 쓰면 안 된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뭐 해라고요? 빼라. 그래서 뺐잖아요. 10만 원. 그러면 이때 매도 가능 증권은 178번을 쓰나요? 아니면 178번이야. 왜냐면 장기니까. 위에 거는 1년 이내일 때고 밑에 거는 1년 넘을 때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이제 나 혼자 찾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매도 가능 썼더니 두 개 나오죠. 그럼 번호를 적는 거예요. 123번하고 178번.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그럼 여기 보면은 123번은 당좌 자산이죠. 당좌는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180은 투자잖아요. 투자는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 그렇게 해서도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처분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요. 처분하는 거랑 상관없고요.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냐를 봐야 돼요. 무슨 목적으로 갖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파는 거는 팔았으니까 1년 이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처음에 무슨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무조건 밑에 거예요. 네, 시험 지금까지 위에 걸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낼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 밑에 거였어요. 원래 제일 좋은 건 이해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지금 지문에 장기 투자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밑에 거다.
그 다음에 8월 21일 거기 보시면 5월 21일에 3개월이니까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죠. 그리고 내가 빌려줄 때는 1200원이었는데 받을 때는 1100원이었죠. 그래서 통장으로 880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빌려줄 때는 얼마였었어요? 960이었죠. 어디에 빌려줬어요? 치료. 그 다음에 내가 80만 원을 덜 받았죠. 덜 받았으니까 손해예요. 외환차 손. 얼마 손해 봤어요? 80. 그 다음에 문제 2번 메인 매출 점표 풀어보세요.